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셔보았습니다. 바로 토미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투미TV 첫 출연이신데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물 닥터 토미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리모델링으로 재테크하라의 저자였고요. 이번에 또 버리는 부동산, 살리는 부동산의 또 저자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토미님, 저희 투미TV에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요즘 대선 직후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잖아요. 네. 우리 토미님께서도 요즘 바쁘신가요? 네. 대선 이후로 부쩍 문의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 요즘 또 어떤 문의들이 많나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서 주택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으로 많이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보유했을 때 이제 세금 문제라든지 똘똘한 한 채 금액이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주택을 좀 처분을 하고 이렇게 상가를 알아보시거나 건물을 알아보시는 분도 좀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좀 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계신 이제 주택 건물을 이제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현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다주택자 규제를 하겠다. 즉 세금으로 부동산을 컨트롤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긴 했거든요. 네네. 하지만 그동안에 진보 정권에서는 다주택자 규제들이 워낙 강했었다 보니까 네. 주택수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도 다주택자라고만 하게 되면 2주택부터는 8.4, 3주택부터는 12.4%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요. 종합부동산세 마저 보신 분들은 정말 뼈 아팠습니다. 다주택자라고 하게 되면 중과세율도 적용되다 보니까 주택수를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 양도소득세 역시 무시하지 못하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다 라고 하게 되면 2주택은 20%, 3주택은 30% 중과세율이 붙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서도 가장 많이 움직였었던 게 우선은 처분하는 부분도 있었고 용도 변경을 하던가 멸실을 시킨다던가 했었는데 아무래도 토미님께서 용도 변경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네네. 용도 변경 작업과 특히 이제 제 투자나 저희 이제 수강생분들 건물도 많이 용도 변경 해드렸어요. 지금도 실제로 주택수를 좀 줄이려고 용도 변경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건축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보다는 제가 좀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미님을 어렵게 모시고서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용도 변경에 대한 대상 아무 주택에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네.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 건물 그리고 이제 건축물 대장에 보면 이제 주택으로 이제 용도가 되어 있는 주택의 종류 그런 거를 이제 위주로 대상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주택의 종류가 이제 두 가지인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단독주택 안에는 또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으로 또 나뉘는데요. 1980년대, 90년대 이렇게 빨간 벽돌 건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이제 주택들이 지금 노후화되고 이제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화가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연남동 같은 데는 백화점도 좀 많지 않고 상업시설이 많지 않아서 주택을 이렇게 상업적으로 용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건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이 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도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긴 해요. 근데 네. 아무래도 다세대 주택은 우리가 말 그대로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빌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네네. 소유자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간혹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건물주처럼 통째로 다 들고 있는데 그냥 다세대로 건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유권자가 한 명이니까 이거를 통으로 건물로 바꿀 수도 있다. 네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특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다세대주택의 모든 그 명의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건축행위 또한 본인 마음대로 할 수는 있겠죠. 서울에서 그나마 좀 그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용도 변경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이제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요건만 갖추게 되면은
구청에서 허가가 나오는 편입니다. 그 요건이 이제 뭐 정화조라든지 싱크대라든지 욕조라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주택인 모습을 이제 상가가 필요한 조건을 갖췄을 때 허가를 해주는 편이고요. 건축물을 9개 용도로 분류를 해놨을 때 위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허가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번이 뭐 9번으로 오는 거, 이렇게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이제 신고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가 좀 그래도 까다롭지 않게 나오는 편이고, 허가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까다로운 요건들이 좀 있고, 반드시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서 신고와 허가건을 득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를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주택을 근생으로, 즉 상가로 용도 변경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넘버링만 보면 8번인 주택보다 근린생활시설이 더 높아 보이는데, 네네. 그럼 이거는 허가 대상인 거란 거죠? 그죠, 허가 대상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바꾸는 게 어렵고 주택을 근생으로 바꾸는 건 쉽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근생을 주택으로 바꾸는 건 신고건으로 돼 있네요. 네네. 법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무에서는 이제 7번이 8번이 되기가 어려운 게,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는 거는 주차장을 부수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거의 더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상가로 할 때는 이런 주차장 요건이 좀 더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것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요. 이것마저도 지자체마다 조금 요건들을 좀 달리하고는 있습니다. 주거를 근생으로 바꾸는 거는 허가 업무 대상이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근생을 주택으로 갖다 바꾸는 것보다는 쉽다, 네네네.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주차장, 이거는 물리적으로 공간이 없다 보니까 네네. 확보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뭐 소방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뭐 다양한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혹시 주차장 말고서도 좀 껄끄러운 사항들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욕조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으로 있을 때는 욕조나 이제 샤워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택에는 필수 조건인데, 사무실로 할 때는 그게 이제 없어야 되는데, 간혹 주인분들이 이거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잠깐 치웠다가 다시 설치하겠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한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싱크대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무를 할 때 많이 나타나는 게, 옥상에 이제 물탱크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주인분들이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원룸으로 세를 받고 계셔갖고 주택으로 이제 알고 계셨는데, 나중에 용도 변경할 때 그걸 또 빠뜨리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용도 변경을 하면서 중축이나 이런 게 또 용적률이 남아있는 건물은 중축도 가능한데, 또 건축사분들이 그런 걸 또 주인분한테 얘기를 안 해서 용도 변경을 했는데 중축을 또 안 했다든지, 이렇게 좀 그런 그 실무들이 좀 나타나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했었을 때 보통 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허가건에 대해서 또 까다로운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해보면 마포구,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는 조금 까다로운 편이고요. 그 외의 지역은 이제 뭐 어느 정도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 빠른 지역은 뭐 15일 만에 해결이 되는 곳도 있고요. 그 지자체 구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업무가 또 과다하냐, 조금 이제 일이 좀 없냐, 요거에 따라서 업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용도 변경해서 보름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도 나는 좀 더 리모델링을 하든가 증축을 하던가 개축을 할 거야. 네. 그럼 좀 더 공사 시간도 플러스 알파로 봐야 되고 그런 건가요? 아니요, 리모델링은 이제 용도 변경을 득한 다음에 그 뒤에 하셔도 되고요. 용도 변경에 필요한 설치들을 하는데 이제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접수 전에 그걸 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 용도 변경에 대한 접수 전에 예를 들면은 뭐 방화 시설이라든지 뭐 필요한 그 요건들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공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접수를 하고 15일 지나서 또 본인이 필요한 또 리모델링 공사를 그 뒤에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 공사에 대한 기간도 네. 약간 좀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말 그대로 그냥 아예 나는 거의 신축급으로 싹 다 올릴 거야 라는 사람이 네. 있을 수도 있고, 있죠. 뭐 증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난 진짜 주택에 대한 용도만 그냥 근생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 돈 최소화할 거야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우선 먼저 시간만 놓고 보았었을 때 네네. 나는 최소한으로 그냥 사무실로만 바꿔서
아까 말한 거죠. 욕조 떼고 싱크대 빼고 이 정도로만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그 기간은 몇이고 뭐 증축까지 간다라고 하면 네. 몇 달씩도 걸리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이제 방 칸막이를 그대로 두고 사무실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싱크대하고 욕조, 그 욕조가 없는 집도 많잖아요. 그럼 이제 싱크대 철거하고 정화조 용량이나 이런 거를 이제 그 서류를 행정적인 서류를 갖춰서 철거하는 공사 기간 이런 걸 따지면 넉넉 잡아서 2주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 절차를 넣어서 이제 뭐 그 접수가 되면 그 뒤로 이제 허가가 나오는 걸 15일 정도 잡으시면 총 다 해서 뭐 4주에서 한 달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본인이 이제 중축이나 대수선이나 그러니까 특히나 용도 변경하시면서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거를 넣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절차와 그다음에 이제 공사 기간을 다 합치면 뭐 한 석 달 정도 걸리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 볼까요? 용도 변경을 하기 전에 허가를 득할 때 이제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기존 주택에 이제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안 된다. 아예 접수를 이제 못하거나 접수를 했더라도 반려가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래된 건축물들 보다 보면 불법 건축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당장 우리가 건축물 예정에 노란 딱지가 붙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베란다나 이런 데를 불법적으로 천장 쳐놓는다던가 이를 확장해 놓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러한 불법 건축물 부분을 먼저 해소해 놓고서 용도 변경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네네, 다 100% 원상 복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토미님께서 직접 이렇게 용도 변경하는 케이스들도 많다면서요? 네네. 예전에는 이제 반지하를 이렇게 하나 놓고 그다음에 1층, 2층으로 이루어진 주택만으로 이루어진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주택 100%였어요. 주택 100%. 요거를 아무래도 이제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시설이 너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노후화돼서 뭐 주택 임차인도 못 받고 그렇다고 해서 상업적인 시설도 아니고 해서 이제 애매한 이런 건물이었죠. 신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용도 변경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이제 선택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할지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가장 수익이 좋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그 예산이나 이런 걸 맞춰가지고 이제 먼저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건물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이 이제 얼마냐, 얼마가 나오느냐,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또 이제 재개발 지역이냐 아니냐 신통에 어떤 동의서를 내고 있냐 이런 것들도 많이 그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서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면 이제는 이제 상업시설로 근린생활시설 이제 2종으로 이렇게 이제 상가로 해서 이제 임차인들을 입점을 시켜서 이게 그래도 수익률이 그래도 뭐 9% 이상 나왔던 건물입니다. 아주 작은 꼬꼬마 건물이지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런 식으로 또 작업을 많이 하시고 하니까요. 주택수가 또 무섭고 주택수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들도 절차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노후된 건축물을 이제 올 근생 건물로 갖다가 바꾸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기왕 바꾸는 김에 이쁘게 만들면서 네네. 실제로 사용 수익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카페테리아라든가 뭐라든가 네. 디벨롭 해가지고 단순히 그냥 오피스 사무실로 들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냥 기왕 하는 거 좀 잘 받아볼까 라는 욕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런 리모델링이라고 했었을 때도 돈을 얼마나 투입하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천차만별이잖아요. 네네. 요즘 그래도 나는 최선으로 움직인다 아니면 조금 엄청 이쁘게 하고 싶다. 네. 요즘 공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지금 재건축 추가 분담금도 지금 거의 뭐 2배 가까이 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를 평당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3개층 리모델링 공사에 거의 뭐 한 층당 최소로 잡아도 1억 이상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개층이면 거의 3억 이상인데 3억에서 5억 정도 잡으면 집주인분이 그거를 다 감당하기엔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무를 하다가 느낀 건데 임차인분이 이제 일정 이제 인테리어를 하시잖아요. 입점을 하시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임대인분하고 임차인분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건축적인 거, 인테리어적인 거를 같이 좀 상의하고 좀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약간 이제 이렇게 부담을 좀 줄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를 할 때 건물주나 임대인이 이제 해줘야 될 의무사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기 용량, 뭐 샤시,
대문,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설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사하기 전에 임차인분한테 먼저 이렇게 그 임차인을 먼저 얻는다든지, 임차인 하실 분들은 먼저 광고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 리모델링 하는 것도 좀 프로젝트가 몇 개 있긴 해요. 최근에 이제 좀 세대 교체가 되면서 본인 건물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비용 투자를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시는 편이다. 뭐 경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세무적으로. 그래서 이제 최근엔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즉 임차인이 어떤 용도로 들어오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 용량이 일정 이상 돼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던가 네. 이런 부분들이 있나 보네요. 네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최대한 돈 아끼려고 네. 최소한을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세입자가 일정 전기 용량 이상 네. 아니면 뭐 소방 설비도 어느 정도 급이 맞춰야 돼. 네네. 돈이 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는 요즘 베이커리가 많잖아요. 커피 머신하고 이제 그 오븐 종류 이런 것들이 용량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또 이제 대형 에어컨 돌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기 아예 나가버려요. 세입자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된 다음에 세입자가 좀 상의하는 게 좋거든요. 내가 단독적으로 이 공사를 다 뭐 완성하겠다 요런 거는 조금 옛날 생각이신 것 같아요. 어떤 세입자, 어떤 업종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시설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크고,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그 디저트 카페나 브런치 카페는 마당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막 그 마당 같은 경우에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임차인이 와가지고 너무나 아름답게 또 조경까지도 막 멋진 나무까지도 해서 이제 디자인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상생하기도 하고 많이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이제 건물의 수리 부분이구나라는 거를 실무에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나는 주택 수만 줄이면 돼. 최소한으로 용도 변경해도 되지만 네. 기왕 하는 김에 이제 임차인 구성도 좀 더 다양화하기 위한 네. 설비 투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용도 변경에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택수를 줄인다 정도만 아니라 내가 나중에 매도할 때도 아무래도 주택보다는 근생이 유리한데요. 다주택자라고 하게 되면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취득세를 12.4%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근생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4.6%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리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놓고서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잘 팔릴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좀 논란들이 있었었는데, 맨 처음에 주택인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잔금 칠 때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이 부분도 좀 논쟁이 있었었다가, 이번 2025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예외 규정을 명시를 해놓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점에는 주택이었다 하더라도 용도 변경 이후로 잔금치게 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득세 4.6%가 되고, 매도자 같은 경우는 근생으로 팔았다 하더라도 일단 주택이었을 때 계약했기 때문에 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일전에 세무사님과 설명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도 변경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건물 전문이시다 보니까 요즘도 핫한 지역은 바로 어디인가요? 가장 핫한 지역은 뭐 건물로서는 가장 인기 있는 곳이 성수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성수동이나 강남이나 뭐 평당 억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또 이제 그거는 또 자금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뭐 좋겠으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비싸다 보면은 이제 매수를 꺼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좀 이제 비싸게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그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은 건물로서 이제 매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매도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용도 변경을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토미님을 모시고서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는 이슈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투미TV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걱정하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해당 내용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미님께서 최근에 책도 출간하셨다면서요? 네네. 제 단독으로는 2번째 책인데요. 이름이 이제 버리는 부동산, 살리는 부동산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제 보유세가 많이 부담이 되고 앞으로 미래가 좀 불안하신 분들, 그다음에 은퇴를 준비하신 분들이 좀 이제 부동산을 좀 정리하고 다시 새 출발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책도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네, 건물 닥터 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